지난주에 세계은행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세계 GDP 전망률 전망을 종전의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소개를 했지만 원래 3.2% 세계 GDP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2.8%로 하향돼서 다시 발표됐다는 게 지난주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0.4%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0.4% 적은 숫자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IMF, OECD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또 여러 국책기관,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말에 특히 연말에 다음에 GDP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데요.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수정치를 또 내놓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말에 GDP가 진짜로 얼마 성장했고 그 전망치가 얼마나 다른지는 확인해 보지 않죠. 근데 대체로 어때요? 대체로 맞아요? 제가 한번 10년치를 한번 뽑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면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심할 때는 1%도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위기가 심해진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2003년 정도에 이제 카드 대란이라고 있었죠. 네네. 그때 전망치 보면 그 전에 그 전망치 하고 실제 실제 결과가 한 1% 이상 차이 난 적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0.4%의 차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네. 어떤 추세 있지 않습니까? 하락세다, 상승세다 이렇게.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예. 장기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가서 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다시 또 방향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장기적인 GDP 성장률의 하향세가 또는 정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라는 게 단순한 하향 조정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저성장 상태다라는 추이를 주목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하향 조정한 그 근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골고루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이 이제 미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0%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2.8%에서 한 2.1%로 그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0.7%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네요. 이걸로 인해서 세계 GDP가 한 0.17% 정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예. 예.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태국의 쿠데타, 그다음에 최근에 이라크 사태까지 신흥국 위주로 어떤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에 지정학적 요소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이게 이제 GDP를 갖다가 좀 정체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G2라고 불리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내수와 수출의 비중 조정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리밸런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이 너무 많고 내수가 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줄더라도 내수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인데요. 이 조정 과정 중에서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결과 세계 GDP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히 완화하고 있고요. 금리도 약간 좀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비쳐지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세계로 나가 있는 자본 투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면서 성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다 안 좋고 투자 전망도 다 안 좋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GDP 성장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세계은행의 발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의 프로그램 제목처럼 외신의 나비 효과잖아요. 예.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신흥국도 안 좋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선진국도 안 좋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그렇게 앞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한 그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계산한 것에 그 근거해서 한다면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1.7% 하락하고요. 경제 성장률도 약 0.4%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그 중국의 GDP 성장 전망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12%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비교하면 약 5% 정도가 낮아져 있는 거죠. 네, 중국이 이제 계속 이런 상태로 서서히 그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낮아지거나 요 정도 상태에서 정체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좀 팽창하기는 어려운 예, 그런 구조라고 보고 지금 올해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최근에 발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그런데 지금 안도 사실 우리 내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썩 좋지 않거든요. 예, 최근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세월호의 여파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세월호의 여파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요. 네. 또 원화 강세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둔화. 그다음에 수출을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이제 돈이 우리나라 원화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원화가 옛날보다 적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네. 이런 단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진입해 있는 어떤 여건 자체가 장기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계속 저성장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좀 10년 있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잃어버린 25년이 됐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 잘못 저성장 기조에 빠져버리면 일본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 요소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인구학적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설인데요. 네네. GDP 성장은 그 인구 증가율하고 상관관계 있죠. 그러니까 선형적인 상관관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인구 증가가 둔화뿐만 아니라 축소 국면을 이제 서서히 이제 애를 안 낳거든요. 예. 네. 특히 이제 그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령화, 그렇죠.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 일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들을 잃어버리는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성장 단계라고 할까요? 네. 처음에 이제 그 투자가 안 되고 뭐 건설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투자하고 돈 회수? 예. 투자해가지고 뭐 공장 짓고 도로 넣고 항만 건설하고 하면 다 GDP 성장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이런 단계는 다 지나갔고요. 인프라 다 깔렸거든요. 예, 예. 네.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뭐 고용을 늘리고 그 경제 성장을 갖다가 뭐 8% 7%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다른 단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예. 이런 산업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지식 기반 경제라든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산업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학적 문제, 인구 구성의 문제, 그다음 자본주의 어떤 발전 단계의 문제 이렇게 골고루 우리 앞에 이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저성장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국면을 잘 파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예, 중국의 예를 중국의 예요? 중국이 예.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 단계는 한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를 이제 리밸런싱. 네.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이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수를 확대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게 만들겠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수출 비중을 높여가지고 그쪽에 한쪽에 쏠림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내수 쪽으로 확대를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네. 이런 정책인데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좀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최근의 이슈로 들어가 보면 그 최근에
그 인사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됐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수석이 됐죠. 청와대. 근데 두 분의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사상적 토대 같은 걸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성장 위주, 예. 성장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렇다면 지금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기업 살리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게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사와 우리나라 정책에서 보는 어떤 우려 또는 기대 이런 게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갈 분들이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가장 중심적인 경제 정책이 규제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계속 그 지원해주는 기업 중심의 경제 기조를 계속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저희 나라 그 경제 그 발전 단계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출 기업에만 혜택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내수 그러니까 직접 한국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게 또 이제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그 이제 저성장 국면 이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